방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언급을 남겼죠. 내가 금리를 원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라면서 케빈 워시가 금리 올리자고 했다면은 애초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금리 인하에 동의하는 사람만 내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가 사실상 미국 연준의 공개적인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 뉴스만 봤을 때 이제 미국이 금리 내리는구나, 유동성 파티 다시 오는 건가 이렇게 기대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금리 완화 기대로 가득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정작 돈의 흐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놀랍게도 트럼프 발언 이후에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뉴스량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시장에 모순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현금은 쓰레기다. 하지만 타이밍을 모르면 투자는 도박이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말입니다. 이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발언에 대해서 내 사람은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사람뿐이다라는 사실상 연준에 금리를 내리라고 공개 압박을 한 셈인데요. 이 뉴스는 이제 돈 풀린다, 유동성 파티 온다라면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뉴스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 미국의 연기금들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갔다가 무려 4천억 원이 증발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정치인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잔혹한 돈의 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 뉴스는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요. 왜 현재 시장의 돈들은 정반대로 움직였는지 그 충격적인 엇박자의 비밀을 공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트럼프의 노골적인 개입 발언에서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연준은 독립성이 훼손될지 모른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 건데, 케빈 워시 지명자에 대한 시선도 미묘했었죠. 케빈 워시는 과거의 페드 이사 시절에 상당한 매파, 즉 강경 긴축론자로 통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눈에 들기 위해서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은 머리를 식히면서 생각을 했겠죠. 과연 이 사람이 트럼프의 말대로 그냥 막 금리를 내릴까? 아니면은 막상 연준 의장이 되면은 본색을 드러낼까?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채권을 팔고 달러를 사는 방향으로 돈이 움직였습니다. 금리 인하 뉴스에 보통은 채권 가격이 상승해야 정상인 건데 이번에 혹시나 금리 인하가 생각만큼 빨리 많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쪽에 현재 시장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완강한 인플레이션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나오면서 연준도 쉽게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트럼프는 우리 경제가 이제 튼튼하니까 금리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요. 정작 미국 연준은 물가 잡히려면 아직 멀었다라면서 속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쉽게 정치권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에 시장의 돈들은 더 힘을 실게 된 거고요. 한쪽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로 떠들썩한데 이 완전히 다른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11개 주 연기금이 60%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디에 투자했다가 그런 걸까요?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이크로 스트레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로 유명한데요. 현금 대신에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잔뜩 사들이는 전략을 펼쳤었는데 한때 이 선택 덕분에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고, 언론에서는 비트코인 덕분에 기업 가치가 10배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연기금들도 이거 좋네라면서 이 주식을 대거 사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6개월 사이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67% 폭락했습니다. 연이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폭락 중이에요. 덩달아서 그 주식을 들고 있던 연기금들의 평가액도 폭삭 내려앉았고요. 처음 투자했을 때 5억 달러가 넘던 주식이 지금은 2억 달러 조금 넘게 남았다라고 해요. 계산해보니까 3억 달러가 넘는 돈인데 우리 돈으로 4천억이 넘는 돈이 증발을 한 셈입니다. 이 연기금 11곳 중에 10곳이 줄줄이 60% 안팎의 손실을 보고 있다니까요. 보수적으로 굴어야 될 연기금 치고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오죠. 연기금까지 혹했던 그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라는 게 결국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타이밍이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돈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여실한 증거를 봤는데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저 기업 주식을 사들일 때는 언론에서 기업들이 비트코인 사들이니까 주가도 뛰고 기관들도 참전했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뉴스가 한창이었죠. 모두가 찬사를 했었지만은 정작 그때 시장의 큰손들은 슬그머니 차익 실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연기금들이 물려버린 6개월 전쯤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창 고점 근처였고 그 뒤로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늦게 뛰어든 자금들만 큰 코 다친 격인데요. 한쪽에선 돈 더 풀어가지고 경기 살리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사이클에서 풀린 돈들이 만들어낸 거품의 뒤처리 비용을 누군가는 치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기금이라는 비교적 보수적인 큰 손들조차도 유동성 장세 끝물에 무리하게 위험자산에 올라탔다가 현재 된서리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 조금 암울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다 손실이 있고 희망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돈 같은 경우는 방향성만 바꿀 뿐이지 사라지진 않죠. 중요한 건 새로운 방향성이 어디인가입니다. 거품이 빠지면 그 뒤에 남는 실제의 가치랑 인프라들의 자금이 모이기 시작을 할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암호화폐 시장만 봐도 가격 투기 열기가 한풀 꺾였지만요. 그 대신에 제도권 편입이랑 실용 사례가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 관련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기관들도 이전처럼 비트를 직접 사서 쟁여두는 대신에 ETF나 규제된 상품을 통해서 우회 투자하려는 경향성이 강했습니다. 무턱대고 기업이 현금 다 털어서 코인 사들이는 시대는 갔고요. 이제는 투자랑 위험 관리의 균형을 맞추려는 분위기인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로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목하실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 토큰화인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달러에 연동된 토큰들이 거래량을 키우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죠. 대표적으로 XRP를 개발한 리플사가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는요. 발행 1년 넘어가지고 시가총액이 15억 달러에 육박할 만큼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달러를 굳이 은행 예금이 아니라 블록체인상의 토큰 형태로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뜻인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실용적인 곳에 현재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은 폭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곳들에는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송금, 결제, 자산 운용까지 여러 가지 현실의 금융 인프라로 활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시장의 돈들은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 과거에 리플 XRP 어땠습니까? 리플 SEC 소송으로서 여러 가지 가격이 급등나간 적이 많았었죠. 이제는 그런 뻔한 이슈보다도 국제 송금망, CBDC 플랫폼, 리플 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은행 간의 메시지 표준 ISO 20022가 전 세계 금융망에 도입이 되면서 리플 레저 같이 표준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는 전통 금융과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보이지만요. 돈의 판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에서 잘 다뤄주지 않고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각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들이 등장을 하고 또 상호교환에 XRP 같은 민간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파급력은 조용하지만 엄청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금리 내려서 경기 띄우고 싶어 하죠. 아마 선거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뉴스는 그런 정치권바의 소식을 크게 다루면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다는 거. 여기서 정작 그 전에 돈이 움직인다는 거는 연기금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들은 다음번 기회를 찾아서 이미 새로운 영역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남들이 좋다 하는 뉴스에 휩쓸려가지고 뒤늦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셔라 말씀드려요. 이 트렌드라는 게 늘 돌고 돌게 마련인 거고 뉴스가 호들갑일 때가 막차일 때가 많습니다. 연기금도 결국에 언론의 찬사 속에서 비트코인 스트래티지라는 막차를 탄 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나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다들 AI네, 크립토네, 대단한 유행을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뒤에서 조용히 현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돈은 결국에 안전한 국채로서 또 새로운 인프라로서 숨어 들어갔다는 거. 우리도 뉴스보다 차트를 또 발언보다 자금의 이동 경로를 살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분산과 대비 전략인데요. 혹시나 흐름을 잘못 읽더라도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분산 투자하는 원칙을 지키셔야겠죠. 아까 그 연기금들도 포트폴리오 일부라 망정인 건지 만약에 올인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결국에 잘 사는 기술보다도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결국에 수익을 결정합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차트 보는 법, 종목 고르는 법, 뉴스, 재료, 정보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시는데요. 막상 계좌를 갈라놓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들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존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 그리고 팔고 싶을 때가 아니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 파는 거. 이게 진짜 기다림인 겁니다. 이 사람 투자 심리가 참 신기하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못 사고 오히려 팔아버리고 이미 많이 올라서 뉴스도 좋고 분위기도 뜨거워질 때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고점에서 덜컥 매수해버립니다.
결국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서는 겁이 나서 못 사고 비싸게 사는 구간에선 욕심이 나서 더 사는 완전히 반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매수는 용기가 아니라 기다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내려오고 시장이 조용해지고 관심이 식어갈 때까지 묵묵히 내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만 좋은 평단가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는 아쉬움이 아니라 결단의 영역인데요. 이 조금 더 상승할 것 같고 아직 끝난 것 같지 않고 뉴스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그럴 때 욕심 눌러가면서 분할로 털어내는 사람들, 수익을 실제 내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팔고 나서 더 가면 아쉽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계좌에 남는 건 현금이고 그게 다음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단기 저점에 대한 안내드릴 때 무리하게 높은 가격에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낮은 단가에 매수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비중 조절해서 매수 걸어놓고 또 기다리는 것들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최저점은 맞출 수 없어도 시장의 흐름, 차트, 이슈, 하락했을 때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단기 저점에서 모아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리플과 알트의 단타를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시면서 또 잘 살려나가신다면 시장이 너무 어렵게만 보이진 않을 겁니다. 시장 하락하는 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원칙 매매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실 거고요. 결국 원칙 매매라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죠. 매수는 느리게, 매도는 담담하게, 그리고 다시 기회를 기다리는 거. 이 리듬만 지켜도 계좌가 생각보다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이 투자 시장이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료가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은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예상 밖의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 흐름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뜻 봤을 때 둘 다 찜찜한 소식이 있죠. 여기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경제는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작 돈의 흐름은 뉴스랑은 딴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정부는 손을 뗀다는데 시장의 자금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슬슬 흘러가는 이런 모순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 겉과 속이 다른 현상들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면적인 뉴스랑 실제 돈 흐름 간의 괴리들, 그 한 발 앞선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시장의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당신이 좋아하는 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이 방금 전 미국 재무장관이 선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위기가 와도 우리는 절대 구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 정부가 암호화폐에 등을 돌리겠다고 공언을 한 셈인 건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고용지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뉴스에서 경제 불안하죠. 또 정부 외면을 외치면서 암울한 정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이 순간의 시장의 진짜 돈들은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 정부는 등을 돌렸지만요, 거대 자본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영상 통해서 정부의 차가운 선언 뒤에 숨겨진 뜨거운 돈의 이동 경로를 추적드려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미국 재무부, 비트코인 구제 권한 없다라는 건데,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번에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이 위기에 빠지면은 재무부가 개입해서 구제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정답은 단호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납세자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거나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 말만 들어봤을 때 정부는 암호화폐를 절대 돕지 않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비트코인이 쓰러져도 구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니까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야 당연한 답변이겠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왠지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된다고 했었죠. 이게 정말 큰일 나면은 막상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건가, 이런 걱정까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볼게요. 이 선언이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어요. 비트코인이 원래부터 정부가 떠받쳐주는 자산이 아니었죠.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가격 방어해준다거나 정부가 비트코인 기업에 구제 금융을 해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애초에 없었어요. 작년에도 몇 차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래소 파산하고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붕괴하고 그때 정부가 나서서 돈을 부어줬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말 시장은 냉혹하게도 스스로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의 이번 발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원칙 확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괜히 암호화폐를 구제한다고 나서는 게 이상한 일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 이 정부의 태도 변화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발언을 끌어낸 배경과 그 파장이 돈의 흐름에 미칠 영향력이겠죠. 정부는 암호화폐에 냉담하다는 걸 알았고, 또 동시에 들려온 두 번째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 급속 둔화 소식인데요. 이 민간 고용 동향을 보여주는 ADP 보고서에서 1월 신규 채용자가 고작 2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인 건데 최근 미국 경제 흐름으로 봤을 때 갑작스럽게 고용이 확 식어버렸네. 정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약한 지표입니다. 이쯤 되면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경기 둔화 본격화 우려된다. 연준의 긴축이 효과를 내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처럼 보이는 악재성 뉴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속내는 꼭 같진 않아요. 우리가 종종 나쁜 뉴스에 오히려 시장이 상승한다는 말을 듣죠. 딱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핵심은 연준, 즉 돈줄을 쥔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 고용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다. 그럼 경기가 식어간다는 신호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 나빠지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만한 이유가 사라지겠죠. 오히려 너무 경제가 식으면 안 되니까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어가지고 부양을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시장은 바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요. 어라 이거 고용 나쁘네. 그럼 연준이 이제 긴축 그만하고 금리 완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채권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움직임들이 뚜렷해졌어요. 미 국채금리 떨어졌고요.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선물시장 예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식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당장은 기업 실적이 걱정되니까 출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거 역시 연준이 도와줄 거다. 이런 분위기로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경기 둔화 우려에 살짝 움찔했다가 곧 금리 인하된다. 이런 쪽에 베팅하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뉴스 헤드라인, 이 경기 나쁘다는 사실과 돈의 실제 움직임, 유동성 좋아진다는 엇갈린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돈의 흐름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딱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재무장관 발언만 봤을 때 암호화폐의 악재 같죠. 사실 시장 자금은 그 뉴스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용지표 뉴스는 경기 악화라서 시장은 거기서 유동성 호재를 읽어내요. 결국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눈은 정부 인사의 한마디보다 연준의 통장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운명도 정부의 구제 여부가 아니라요. 이런 유동성의 방향성에 달려있다는 것이 또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거.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안 도와준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정작 비트코인 시장의 큰 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정말 재밌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보유한 지갑 주소, 흔히 고래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이 고래 주소의 숫자가 최근 사상 최고치로 늘었습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팔기는커녕 오히려 더 모으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고래들은 묵묵히 매집을 한 거죠. 이게 그냥 제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그 결과로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줄어들고 또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이 장기 보유자들의 금고 속에 잠겨있는 상태가 됩니다. 공급이 빡빡해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게 바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입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테더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무려 30억 달러치 더 새로 찍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달러 자금 30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채비를 마쳤다는 의미겠죠. 마치 댐 상류에서 물을 한껏 가둬놓은 형국인 건데 시장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그 돈이 거래소로 흘러들어와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새로운 자산들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종합드려볼까요? 정부는 비트코인을 안 구해준다지만 큰손들은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쓸어 모으고 있고 시장에 새로운 돈들이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정부의 구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결국에 유동성이 어디로 향하는지입니다. 이번에도 그 본질을 돈이 먼저 알아챈 것으로 보이고 냉담한 뉴스가 돌았지만요. 정작 시장의 돈들은 언젠가 풀릴 유동성을 미리 보고 움직였다 보니까 저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짚으셔야 될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비트코인의 운명은 정부가 아니라 유동성이 쥐고 있다는 한 줄로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발언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나요? 결국에 연준 정책만 보면 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정부의 태도가 규제 방향과도 연결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뉴스를 볼 때 그 이면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정부가 저런 발언을 내놓는 배경에는 세금으로는 크립토 지원 안 한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겠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만약에 충격 시에 연준이 대응해라. 이런 무언의 분업 구조가 깔려있겠죠. 연준이 실제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의 표면적인 발언보다도 결국에 돈줄을 쥔 연준과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돈의 흐름을 읽는 전략이겠죠.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이번 재무장관의 구제 불가 선언을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이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애초에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설이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발언이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도 이미 알고 있던 현실을 재확인한 수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렇게 못을 박아줌으로써 시장도 더욱더 자생력에 집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의 진짜 생명줄은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유동성 환경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돈을 풀어가지고 이 전체 유동성이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죠. 반대로 유동성을 죄면은 비트코인이 고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의 대세 흐름을 결정짓는 것은 정부의 구제 여부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유동성 사이클이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이번에도 연준이 언제 방향성을 바꾸냐, 여기서 핵심 변곡점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런 해석들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는 조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잡히지 않으면서 치솟는 변수가 생긴다면은 연준이 쉽게 돈을 풀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 기대감과 달러 유동성의 힘이 제한되면서 비트코인에도 역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돌발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진다라거나 대형 거래소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도 정부가 우린 모른다 해버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감당하기 벅찬 충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제 해석보다 훨씬 더 깊은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보다는 연준의 정책 변화 시그널이 더 강력하게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유동성의 방향성에 주목하는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늘 쏟아지지만 그 모든 뉴스가 돈의 흐름을 대변하진 않아요. 때론 반대로 흐르기도 하죠. 이 시장 투자자라면 무엇보다 이 소식이 시장의 유동성과 심리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를 먼저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부 관료 한마디에 일일비하시기보다도 그 말 한마디가 금리랑 유동성, 이 시장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비슷한 뉴스나 상황이 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꼭 이 관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트코인을 구제하지 않을지 모르더라도요, 그 빈자리를 메울 유동성의 파도는 다른 쪽에서 올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표면 뉴스가 아니라 이 돈의 방향성이라는 거.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버렸다라고 해도 실제 돈들은 이미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하락 구간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 물량을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리플은 장기적으로 좋다, 결국 우상향할 거다, 이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들 장투 말을 하시는데 막상 장투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으면서 오르기만 기다리고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횡보하면 답답해하고,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방치에 가까운 투자입니다. 이 진짜 장기 투자는요, 시간만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 상황을 계속 유리하게 바꿔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단기 종목을 활용하는 이유도 이 단순 단타가 아니라는 말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먹고 나오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단기 흐름에서 생긴 수익을 다시 리플에 옮겨 담으면서 평단 낮추고 수량 늘리고 비중을 키워가는 이런 재료로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리플이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같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움직이는 종목에서 기회를 만들고 그 수익으로 리플을 더 싸게 더 많이 모아가는 전략들, 이게 훨씬 더 건강한 장기 투자겠죠. 왜냐면 리플이 항상 상승만 하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달씩 횡보도 하고 갑자기 20-30% 빠지고 지루할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왜 리플만 안 가냐, 괜히 샀나, 이렇게 멘탈 흔들면은 장기 투자는 절대 못 버텨요. 결국에 핵심은 한 가지예요. 이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락하는 시기에 내가 뭘 했느냐, 그 시간이 평단을 낮춘 시간이었는지, 수량을 늘린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만 받은 시간이었는지, 여기서 결과가 완전히 갈려버려요. 이 상승장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계좌가 오르니까요. 하지만 하락장에서 준비한 사람만 또 다음 상승장에서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굳이 내 감정을 지금 흔들려서 비싼 가격에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사는 가격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게 투자 시장의 기본입니다.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쫓기듯이 뇌동매매가 쌓이면은 결국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이런 경우가 반복된다는 거.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여러 번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급하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내 원칙 쌓아나가시면서 스스로 길을 가시는 것들을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리하게 몰빵에 가까운 추격 매수를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 시장이 하락할 수 있고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더 상승할 것 같아도 분할 익절 습관화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일부 비중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면서
무리한 매매보다는 효율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매매, 잘 살리기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버틴 사람이 아니라 하락을 활용한 사람이에요. 투자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오류를 발견하는 거라고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인데요. 이 방금 전 미국 재무장관이 폭탄 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CBDC, 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하지 않겠다라고요. 전 세계가 앞다퉈서 디지털화폐를 개발하는 마당에 미국만 뒤짐을 지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뉴스는 미국이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벽한 속임수예요. 이 표면적으로 포기한 척하고 있지만요. 그 뒤로는 이미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주머니까지 챙겼습니다. 이 오늘 영상 통해서 미국이 CBDC를 버린 진짜 이유,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소름 돋는 돈의 설계도까지 전격 공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앞다퉈가지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른바 CBDC 경쟁에 나서는 와중에 현재 미국은 정반대 선언을 내놓았는데요. 우리는 CBDC를 하지 않겠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얼핏 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처럼 보이죠. 근데 정말 이상해요. 이 표면적인 뉴스는 뒤로 발을 뺀 것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의 돈의 흐름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금 전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의회 답변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죠. 행정부는 CBDC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연준도 그럴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 자체가 재밌는데요. 한 미국의 하원 의원이 CBDC를 가리켜서 공산주의 화폐다라고 직격을 하면서 베센트 장관이 맞장구 치는 것처럼 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못 박은 거죠. 근데 여기서 베센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이런 말도 했어요. 정부가 압수한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중에 5억 달러치를 우리가 보유하게 됐고 그 5억 달러의 가치가 현재 15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이번에 나온 뉴스만 보면은 미국이 CBDC를 안 한다라는 선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다른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보유고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미국은 CBDC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을 정부 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뒤처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길로 앞서 나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모순되고 흥미로운 상황 뒤에서 또 숨어있는 돈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자면요. 이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르고 또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읽어내야 될지 함께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미국 경제 상황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요. 사실 이런 선언이 나온 배경에는 거시경제 흐름이 깔려 있어요. 2025년 미국의 경제 지표를 돌아보면요. 이 경기 과열 우려가 누그러지고 성장 둔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당시 추가된 일자리가 60만도 채 안 되면서 2020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었는데 이 연말에는 정치적인 이유로서 예산 합의에 실패했고요. 연방정부 셧다운이 무려 43일 정도 지속됐었죠. 그 바람에 몇 달 동안 고용보고서, 물가보고서 같은 중요 지표들이 제때 발표되지 못하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도 겪었습니다. 어렵게 셧다운이 끝나가지고 지표 발표 일정이 정상화되나 했더니 올해 1월 말에도 잠깐이나마 정부 부분 셧다운 터지면서 예산 공백 사태가 재발했었죠.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발표됐어야 될 1월달 비농업 고용지표가 이번 주말로 밀렸습니다. 이 시장이 손꼽아 기다리던 1월달 CPI 물가지표도요. 2월 13일로서 연기가 됐고요. 현재 시장은 중요한 경제 데이터 없이 일시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모두가 불확실성에 떨고 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시장은 벌써 그 다음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조만간 금리 인하로서 방향을 틀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말이죠.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고 고용도 식어간다면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높은 금리를 고집할 명분이 약해집니다. 이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도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연준 금리가 지금보다 1.5%포인트 낮아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미국 행정부가 대놓고 중앙은행에 금리 내려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셈인 건데 이런 압박이 나올 정도라면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정부도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채권시장 움직임을 보면 긴축의 끝자락이 보여요.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4%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2년물 같은 단기금리는 연말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작년 당시 마이너스였던 장단기 금리차가 올해 들어가지고 플러스로 돌아선 건데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이 머지않아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야. 이렇게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한 신호입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미국이 경제 지표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현재 시장의 속내는 이미 한 발 앞서서 금리 완화 국면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뉴스랑 시장 자금 간의 괴리들 여기서도 한번 드러나죠. 뉴스 헤드라인만 봤을 때 미국 고용지표 발표 지연되고 경제 불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정작 투자 자금은 어디로 가고 있죠? 채권 시장으로 몰리면서 금리를 끌어내리고 또 달러 가치가 살짝 약세로 돌리면서 동시에 미국 증시랑 또 암호자산 쪽으로도 슬금슬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미 경기 둔화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 완화라는 그 다음 시나리오에 베팅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시 자금 흐름을 머릿속에 넣은 상황에서 이 미국 정부의 이번 선언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CBDC를 하지 않겠다. 이거는 결국에 달러의 디지털화 경쟁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건데, 이 중국이나 유럽연합을 비롯해가지고 시장의 많은 나라들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준비 중에 있죠. 정작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빠지겠다는 건데, 우리는 굳이 새 장난감 안 만들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미국의 진짜 전략적인 의도를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는 점 말이죠. 사실 미국 정부의 작년부터 행보를 추적해보면 이번 선언이 그렇게 갑작스런 일도 아닙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미국을 크립토 자본으로 만들겠다, 이런 가치를 내걸었었는데, 2025년 3월에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전략 발표하면서 정부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편입하는 구상을 밝혔어요. 이어서 작년 7월 이 미국 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율법, 이른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100% 현금이나 단기국채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되고, 발행사 같은 경우는 연방 규제기관의 인가 그리고 엄격한 재무보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민간이 발행을 하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담보하는 이 디지털 달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가 없을까요? 맞습니다. 굳이 연준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낮아지게 된 거예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민간 영역에서 이미 달러화의 디지털 버전들이 탄탄한 담보랑 함께 굴러가도록 제도화를 해줬다는 보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CBDC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이런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디지털 화폐 안 만들겠다, 이런 보수적인 선택 같지만요, 그 실제 내용은 민간이 만든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가겠다로 읽혀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돈의 흐름의 변화가 감지가 돼요. 이 중앙은행이 CBDC를 만들지 않는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 영역은 과연 누가 주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민간 스테이블코인들입니다. 지금도 이미 암호화폐 시장이랑 국제 달러 결제의 상당 부분이 테더나 서클 같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담당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아예 제도권에 편입시켜가지고 관리가 가능하면서도 민간이 혁신을 이어가게 하는 이런 길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은 CBDC 대신에 민간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굳이 연준이 찍어낸 디지털 달러가 없더라도 테더나 서클 같은 것들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1달러랑 가치가 똑같아요. 그리고 준비금으로 미 국채까지도 보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달러의 세계 패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겠죠. 실제로 지니어스법 통과 당시에 100억가는 이 법이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늘려나가면서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높여줄 것이다라고 강조를 남겼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쓰게 된다. 그만큼 발행사들이 미 국채를 사서 준비금으로 보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미국 재정에서도 이득이라는 이런 계산이 나와줍니다. 결국에 달러 패권 유지랑 민간 혁신까지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묘수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에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죠. 가치 저장 수단이자 희소 자산인 건데, 지금 미국 정부가 압수한 범죄 자산 중에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굳이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부가 몰수한 암호화폐를 경매로 처분해서 현금화를 했을 텐데요. 이제는 전략적 비축 재산으로 쥐고 있다는 거.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도 미국의 노림수가 엿보여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향후에 글로벌 기축자산의 한 축이 되어준다면 이 미국이 이미 남들보다 많은 물량들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여러 차례 범죄 단속을 통해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손에 넣어왔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발표된 캄보디아 암호 사기 단속이었죠. 이 미국 법무부 차원에서 범죄 조직을 적발을 하면서 12만 7천 개의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압수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은 비트코인을 이제는 시장에 풀지 않고 상당 부분 쌓아두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확인을 해준 건데요. 그 5억 달러 상당을 그대로 들고 있었더니 150억 달러가 되었더라. 이 말 자체가 미국 정부 자산이 지금 비트코인의 장기 가치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엄청난 평가 차익을 올렸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은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고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한 손에 달러 패권이라는 떡이 있고, 또 다른 손에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라는 새로운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CBDC라는 불확실한 모험을 하지 않고도 두 개의 떡 모두를 맛보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바로 미국이 CBDC를 외면하는 진짜 이유라고 해석을 해요. 이 뉴스에서 CBDC 포기라는 것들을 전하고 있지만요.
돈의 흐름을 봤을 때 민간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영토 확장하는, 그리고 정부는 비트코인으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두 갈래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판도 변화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랑 XRP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셔야겠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이 미국의 이번 결정 자체가 규제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는 호재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라거나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연준 CBDC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밀어내지 않겠구나, 이렇게 안도를 하겠죠. 실제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테더나 서클 같은 이런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 감소세가 멈추고 또 안정화되는 흐름까지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의 RLUSD 같은 이 새로운 달러 연동 코인들도 이런 환경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이 만든 디지털 달러들이 이 각자 틈새 시장을 채우면서 번성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오히려 규칙을 만들어서 길을 열어준 셈인 건데요. 이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달러의 디지털 버전 공급들이 계속 민간 주도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활용이 이 지금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중심 구조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정부 CBDC가 나오면은 테더 같은 것들은 불법화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나리오가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게 정부의 이득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도권의 암묵적인 승인에 가깝겠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당장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보유한 물량은 팔지 않고 계속 간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도 쉽게 팔지 못할 정도로 비트코인이 중요한 자산이 되었구나, 이런 신뢰 신호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비트코인을 금지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SEC 규제 리스크 같은 것들로 늘 불안 요소가 있었던 암호자산 투자 환경에서요, 적어도 미국발 최악의 시나리오 한 개는 지워진 셈이겠습니다. 그렇다면 XRP랑 리플은 어떨까요? 이 오랜 기간 동안 SEC 소송 이슈로 몸살을 앓았었죠. 하지만 결국 작년에 XRP의 비판매 유통에 대해서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일단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관건은 뭘까요? 실제 사용이랑 수요세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돼요. 저는 이번에 미국 결정이 XRP에게는 미묘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구조적인 유리함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이 CBDC를 안 하면 국제송금이나 결제 네트워크는 스위프트 같은 기준망, 그리고 각 국가의 CBDC, 그리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혼재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이어붙여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죠. 리플 레저랑 리플넷이 바로 그런 중립적인 연결 인프라를 지향해온 프로젝트인데 이미 국제 표준을 맞춰가지고 기술을 구축해 놨었고 여러 가지 은행이랑 기업들과 수년 간의 파일럿 경험도 쌓았습니다. XRP의 여기서 강점은요, 이 속도랑 유동성 공급 능력인 건데 ISO 2002로서 언어가 통일된 은행 시스템에서 XRP가 번역가 없이 바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자산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셔야 될 부분이 현실 자산의 토큰화 트렌드입니다. 미국이 CBDC 대신에 민간 디지털 달러를 키우겠다, 이런 방향성을 보였다 보니까 앞으로 달러 연동 자산의 스펙트럼이 더 다양해질 수 있겠죠. 은행들이 달러 예금을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킨다거나 미 국채를 기초로 하는 토큰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JP모건을 포함해서 월가의 은행들은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국제 연동 토큰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리플도 참여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RLUSD 스테이블코인도 100%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으로 담보가 돼요. 만약에 리플이 미 국채를 토큰화하면서 유동화하는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그럼 리플 레저상에서 봤을 때 트레저리 토큰이랑 XRP 그리고 각종 통화를 빠르게 교환하고 정산하는 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XRP의 가치는 단순 송금 코인을 넘어가지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 비슷한 위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은 이 미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CBDC 포기는 최소한 XRP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판을 유리하게 바꿔준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보여요. 미국이 CBDC를 안 받는다는 이 말 속에서는요, 그래서 네가 활약할 공간이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현실적인 고민이 남겠죠. 이 영상 시작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면적인 뉴스에 일일비시하지 않고 이 돈의 흐름을 한 발 앞서가지고 읽어볼 수 있는 눈이겠습니다. 미국의 이번 선언을 보고 어떤 분들은 역시 미국이다, 암호화폐 우호적이다, 올인이다,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반대로 CBDC 포기하나, 이 미국이 시대에 뒤처진다, 달러 약세에 오나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미국 정부 발표 직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내용들이 예견되어 있었고요.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래들은 가격이 출렁이지 않는 틈을 타서 조용히 자신의 포지션들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 올해 1월 한 달 동안 XRP의 100만 장자 지갑 숫자가 늘어났고요. 이더리움 고래들도 꾸준히 매집을 이어갔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뉴스랑 다르게 또 시장의 돈들은 딴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겉과 속이 따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나만의 판단 기준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이 뉴스를 볼 때 항상 이 소식에 남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큰 손들은 어디로 돈을 움직일 것인가 여기까지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에 큰 손, 기관, 고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이 뉴스를 접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죠. 그렇다면 뉴스 자체가 아니라 뉴스 이후의 자금 흐름을 쫓아가셔야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 경우에 큰 손들은 어떻게 했죠? 미국이 CBDC 안 한다 발표를 하기도 전에 미리 워싱턴 정가의 기류를 읽고 미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자리 잡고 규제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비트코인 계속 보유할 거라는 신호가 나오자마자 주요 비트코인 지갑에서는 출금을 줄이고 장기 보유로 전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신 분들은 이미 대응을 했겠지만 이 뉴스만 보고 반응한 사람은 사실상 할 게 없었던 겁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지금 시장은 이미 흘러간 뒤에 뉴스를 던져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먼저 읽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고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 결정하실 때도 호재나 악재만으로 즉흥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요. 이 시장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장드려요. 다행히 요즘 같은 경우에 온체인 데이터, 실시간 수급, 여러 가지 동향까지도 개인들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거래소에 들어오고 나가는 코인 물량 변화, 거래 지갑들의 이동 같은 것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베팅 방향성이나 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소식들 이전보다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돈의 흐름 지표들을 내 나름의 나침반으로 삼아가지고 두신다면 웬만한 뉴스에는 휘둘리지 않고 또 큰 흐름에 앞서가지고 대응까지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CBDC를 포기한 진짜 이유, 정치적인 입장 표명 같겠지만요. 그 속내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디지털 화폐 안 만들래 선언을 했지만 이미 민간 스테이블코인이랑 비트코인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은 판을 짜놓은 겁니다. 뉴스에서 한 발 물러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시장의 돈들은 이미 새로운 길로 앞서 달리고 있었던 거고요. 이 겉과 속의 간극을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셔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뉴스 제목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돈의 움직임이겠죠. 앞으로도 뉴스랑 시장이 엇갈릴 때마다 표면적인 메시지랑 자금 흐름들 반드시 비교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만의 투자 나침반을 늘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보다요. 돈의 흐름이 먼저 정직하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시장이 안 좋다고 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습니다. 시장 흐름이 안 좋고 차트가 계속 눌리고 리플이든 비트든 답답하게 횡보만 하고 있으면은 괜히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죠.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코인 시장 죽은 거 아니냐? 괜히 들어왔나? 근데 투자 시장에서 이 끝났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이상하게도 항상 바닥 근처였다는 걸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 시장은 늘 반복인데 하락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미래도 계속 하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승이 길어지면 영원히 상승할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결국에 틀리는 건 항상 감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걱정이나 공포가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이 단기 저점 부근인 걸까?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열려있을까? 내 평단이 높다면 어떻게 낮춰야 될까? 이런 질문들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대고 있으면서 언젠가 오르겠지. 대응이 아니고 기다림에 가까울 뿐이에요. 이 공포에 못 이겨가지고 전부 던지는 건 포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락 구간에서 계획을 세우고 반등 구간을 미리 그려보고 내 평단을 어떻게 조절할지 준비해두는 사람들 같은 시장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 지금 시장은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기 때문에 반등은 갑자기 나오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때도 또 망설이다가 놓치고 준비된 사람은 담담하게 버튼을 누릅니다. 이 차이가 결국에 몇 달, 몇 년 뒤 수익 차이로 쌓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가 계획한 원칙 매매는 꾸준하게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비가 오고 날씨 안 좋다고 운동 안 가는 거 아니죠. 내일 점심 먹을 거니까 오늘 먹어야 될 점심 안 먹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가 세운 원칙 매매라는 거는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잘 지키고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요. 적단 단기 저점과 고점의 매수나 목표 타점 걸어놓으셨으면 지금 매수 매도 체결이 안 되더라도 조금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리플 매수를 당장에 안 하시더라도 매수 타점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이 안 좋다 해서 내가 급한 상황도 아닌데 겁먹고 손절하고 후회하는 이런 매매 반복되시면요,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 시장이 안 좋다 끝났다 단정 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 나는 뭘 준비할 수 있을까? 여기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은 예측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게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